정치 고수다. 오늘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국내 좋습니다. 정치 너무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까 매일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잖아요. 어제는 처음으로 의회 연설을 했는데 우리나라 분들도 그 의회 연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 전체적인 것과 대한민국에 관한 걸 조금 나눠서 평가를 하자면 미국 정치도 엉망이구나. 엉망이다. 그리고 한국 정치보다는 낫구나.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진짜 힘들겠구나로 저는 쭉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작년 여름에 미국에 이제 국무부 초청 프로그램으로 이제 정치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치 양극화가 미국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연설을 봐도 공화당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환호를 보내고 민주당은 거의 뭐 거들떠도 안 보고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통합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정부 엄청나게 공격하고 정말 딱 자기 펜만 잡고 간다라는 게 보였고요. 그거 보면서 이거 정치적 양극화 이게 극단의 정치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구나. 미국도 엉망이네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낫다. 여기는 어쨌든 대통령이 의회에 오잖아요. 그러네요. 와서 연설이라도 하잖아요. 뭐 욕을 하든 뭐 야유를 보내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야유하고 뭐 악수하고 뭐 박수 안 쳐주는 거 싫다고 사실 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그래도 여기가 좀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질문하신 거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업체들 특히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거잖아요. 왜 보조금을 주냐? 나는 보조금 이렇게 돈 안 주고 관세로 때려잡아서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 사람들 고용하게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응하려면 물론 여러 통상 교섭들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일정 부분은 대한민국 생산시설이나 대한민국 일자리를 줄이면서 미국의 생산 거점을 늘리는 형태의 적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TSMC도 그런 형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서가지고 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가뜩이나 국내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앞으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의회 연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를 한국을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관세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보다 4배나 높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이 시작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 뜯어보면 사실과 다른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FTA, 한미 FTA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우리의 관세 사실 안 높거든요. 거의 없죠.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놓고 때리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나름대로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 능동적으로 좀 딜을 하려고 하는 오히려 더 트럼프 대통령과 탑다운 형식으로 단판을 짓는 협상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관세도 관세지만 분담금, 우리 방위비 엄청나게 들고 나올 겁니다. 우리 안 올려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일정 부분 올려줘야 된다면 그걸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안 그래도 대한민국 조선업은 막 이렇게 띄워주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 해군 그 군함들 수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방위비를 조금 올려줄 테니까 대신에 그러면 동북아에서 활동하는 미국 함대의 선박 MRO 수리는 다 한국에서 독점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그 선박 수리를 할 때 중국산 철강이나 전자제품 안 쓰고 한국산 철강, 한국산 전자제품 쓰는 걸로 해서 사실상 우리가 주는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조선업계,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돌아서 우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분야는 우리가 지금 나름 엣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가지쳐도 나가고 필요하면 돈도 약간 쓰고 그런 선진국형 담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이 같이 좀 이렇게 협상에 임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아무리 통상교섭본부장이 있고 업계에서 찾아가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장과 만나주겠습니까? 대통령이 제대로 있어야죠. 최상목 권한대행 열심히 하겠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최상목 그러면 그게 누군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빨리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고 조속하게 대통령직이 정상화되는 그게 제가 봐도 트럼프와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치가 지금 정상화가 돼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헌법재판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마은여 후보자는 언제 임명하는 겁니까? 그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즉각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변호사로 활동할 때 해외에 투자하는 건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 변호사들이 막 검토를 하잖아요. 네. 법적 위험 이런 거 검토하는데 제일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집행되느냐. 예요. 예를 들면 법원이 판결을 해도 그 지역에 뭐 도지사나 뭐 주지사 뭐 군수 이런 사람들이 뭐 법원 판결 무시해버리고 뭐 허가도 제대로 안 내주고 법원에서 결정했는데 뭐 토지도 제대로 소유권 이전도 안 되고 이래버리면 그런 나라를 믿고 우리가 투자 못 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법치주의 선진국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헌법에 관한 최고재판소가 결정을 했는데 그걸 행정부의 수반이 따르지 않는다? 최상목 권한대행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는 경제만 생각한다. 나는 우리 뭐 대외 신임도만 생각한다. 대외 신임도와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해외 투자자들한테 야, 대한민국은 법원이 결정해도 최고재판소가 결정해도 대통령이 안 따르던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쁜 선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 중엔 단식도 하시잖아요. 임명하면 안 된다고. 아니, 그분도 우리 박수영 네. 의원도 네. 원래 경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관심 많고 지금 기재위 간사도 하시는 분이신데 아니,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입장 바꿔서 더불어민주당 정부일 때 헌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한테 이런 것도 위헌이니까 빨리 시정하세요라고 결정했는데 안 따른다. 그거 두고만 볼 겁니까? 그때 가면은 막 민주당 대통령 어마어마하게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들 정신 차리시고 당장의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고 당장의 지지층 결집이 아니고 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 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눴더니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일단 두 가지인데 그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른 상황을 좀 지켜보고 뭐 이게 되면 따르고 아니면 말고 그게 무슨 법원 결정입니까? 법원 결정은 내려오면 따라야 되는 거죠, 바로. 그리고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요.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한덕수 총리 결정보다 더 빨리 나올 겁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결정은 약간 스포일러거든요. 이거 한국말로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덕수 총리 부분을 보면 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해서 방조하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있죠. 예. 예. 그럼 여기서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절차가 위반이 있고 탄핵 사유가 되니 안 되니가 나오면 사실 예고편이 나오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야 이렇게 되면 탄핵이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선입견을 가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한덕수 총리 결정을 기다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탄핵 소추위원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에 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으로 봐서는 네. 그럴 가능성이 네. 높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례들을 봤을 때도 뭐 평의하는 기간을 뭐 보름 내외 정도를 가졌고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뭐 인간적으로 보면 헌법재판관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네. 굉장히 힘들 겁니다. 또 뭐 자택 앞에 가서 뭐 시위를 하는 일이 생기질 그러니까요. 않나 해서 아마 어느 정도의 의견 뭐 좀 취합이 된다면은 가능하면 빠르게 결정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정말 무역 협상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너무 그렇게 시간을 끌지는 않을 거다. 지금 요즘 나오는 여러 정보 보고들을 보면 3월 14일 정도가 유력하지 않느냐는 얘기 나오는데 저도 다음 주 정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나올 거다. 네. 이제 탄핵 선고일에 혹시나 불상사가 있을까 봐 경찰에서 이제 가포 비상 이 발령한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제가 아까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야 된다 했는데 그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는 정치 세력을 때려 부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조그마한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고 헌법기관, 그중에서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라는 얘기가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좀 어이가 없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뭐 너무 진영을 나눠서 그렇지만은 진보 진영의 우세가 명확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상당 기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성향 내지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구분되는 재판관 숫자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뭐 자꾸 때려 부수자. 저는 그거 보고 제가 그 뉴스를 봤으면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쟤네가 자기들이 봐도 질 것 같구나. 그런 생각 절로 안 들겠어요? 질 것 같으니까 때려 부수자고 하죠. 국민의힘이 봐도 탄핵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판에서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탄핵을 안 시킵니까? 이거는 거의 탄핵을 이미 인정하고 불복하는 빌드업을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포 비상도 현재로서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정도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네요. 지금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조기 대선 얘기를 하기는 이르다 뭐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이미 다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많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한국판 엔비디아 그 논란이 많았는데 의원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약간 윤석열 대통령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속 터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너무 희화화돼서 가볍게 소비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5세 입학 같은 것들.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조금 그 사회 진출 시기를 땡겨주는 거 되게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준비 없이 5세 입학 던졌다가 뭐 난리 나니까 막 주워 담고 희화화되고 난장판 돼서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후속 논의를 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또 가까이 예로 드는 게 이제 대왕고래 같은 거겠죠. 대왕고래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주요 정치 나와서 대왕고래가 잘 돼서 우리는 앞으로 원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국가가 될 겁니다. 에너지 자립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약간 코웃음을 치게 되죠. 잘 되고 나서 얘기하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보였을 때.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K 엔비디아 얘기하신 거는 되게 중요한 논의예요. 저는 의미 있는 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앞서 나가서 30%를 가지고 세금을 안 내도 될 지경까지 언급을 하시니까 조금 우스워지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부 자원으로 지분 투자하는 것이 되게 위축돼 있습니다. 우리가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이 뭐 작년 이럴 때 보면 한 102조, 뭐 108조 뭐 이런 식 100조 약간 넘게 쓰이는데 그중에 지분 투자에 쓰이는 게 1조가 안 됩니다. 왜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투자, 벤처 투자라는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만약에 뭐 국가에서 펀드 굴려가지고 막 여러 개 투자했는데 성과가 안 나면 국감에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실패한 거 때려잡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자면 이게 국가에서 무조건 투자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스타트업이 정말 그 TSMC나 엔비디아처럼 커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최대한 자율성도 주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그쪽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해왔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어떤 그런 여건이나 제도는 충분히 만들지 않으면서 너무 쉽게 좀 약간 도둑놈 심보로 아무것도 투자는 안 하면서 이제 너무 큰 걸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정책이기는 한데 네. 이 정교하게 좀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걸 갖추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좀 네, 저도 지금 우리가 보면 정책 자금으로 굉장히 많은 금융 지원이나 뭐 여러 가지 조세 지원들을 해주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어떻게 조세가 들어올 곳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일정 부분은 기업에 대한 지분 확보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차근차근 늘려가야죠. 지금 전체 중에 1% 하고 있는데 이걸 뭐 갑자기 엔비디아 만든다 이거는 좀 앞서가니까
중요한 논의니까 좀 차근차근 잘 얘기하고 스타트업 전체의 생태계나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이런 거랑 좀 같이 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좀 차근차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걸 저희 개혁신당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 발언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 있잖아요. 재작년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당 일부와 검찰이 짰다. 이 주장입니다. 비명계가 당장 반발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저는 완전한 허튼 소리거나 완전한 뇌피셜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비명계의 일정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약간 그냥 뭐 건너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지금 타이밍이 그게 좋은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통합 논의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 했을까? 저는 그걸 생각해 봤거든요. 왜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했을까? 아마 항소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비명계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약간의 견제구 내지는 비명계에 대한 군기잡기?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항소심 유죄 나오게 되면 당대표 어차피 대선하면 당대표 물러나야 되겠지만 뭐 과연 제대로 대선 치를 수 있냐, 대통령대도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제 비명계에서 이런저런 공격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아니, 무슨 소리냐. 지난번에도 나를 짜고 그때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았냐. 유력한 대선 주자 도와줘야지 비명계 니네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아마 항소심 이후를 내다보고 견제구를 던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언이 아니라 의도된 발언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신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자꾸 통합 행보 하다 보면 이거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비명계가 조금 기어오른다. 내지는 뭐 본인이 마치 모든 걸 양보할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를 대비해서 한번 세게 견제구를 날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분 듭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네. 그럼 한동훈 전 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북콘서트 하시고 이런 부분들 저는 뭐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여러 비판적인 언급들을 많이 했었지만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적으로 내지는 너무 폭력이나 뭐 선동을 하는 쪽으로 막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던 한동훈 대표가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위해서 뭐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 경선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그다지 지금 존재감이 커 보이지는 않는데 일정 부분 좀 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중도 보수 뭐 내지는 뭐 세대 교체론 이런 부분의 파일을 확보하는 면에서도 조금 활약해 주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해 주시는 거 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상계엄에 문제 있다 뭐 이런 발언은 계속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느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네. 그 한동훈 전 대표 행보에 있어가지고 애매해요. 한동훈 대표 너무 애매해요. 옛날에 약간 안철수 의원님 같은 느낌도 조금 있고. 근데 이게 물론 저희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당내 경선을 뚫어야 되고 그러면 당내의 당원들의 상당수는 아직까지 친윤 색채가 뚜렷한 분들일 텐데 여기서 완전 반윤, 뭐 탄핵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걸로 가서는 경선을 통과 못할 거다라는 두려움은 당연히 있을 건데 근데 그런 거 치고 조금 과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김상욱 의원이 광주 간다 그러니까 뭐 단톡방에 나가라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는 결국은 중도층 표심도 떨어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와서 뭐 친윤 표심에 이렇게 구애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럴 바에는 선명하게 중도층 표심을 보고 나가서 오히려 본선 경쟁력이 있으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를 밀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당심을 의식하는 쪽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뚜렷하게 민심만 보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도가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 네, 당시 민심 사이에서 네, 지금 네. 약간 갈짓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를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연일 공격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의원님이 보시기에 뭐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 전부 다 경선에 나와서 후보로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아, 당연하죠. 네. 안 나올 거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그런 힘들게 거예요? 왜 네. 다니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자꾸 뭐 한동훈 대표 약간 감싸주게 되는데 배신자론 이런 거는 솔직히 과하죠. 아니 뭐 한동훈 대표가 뭐 무슨 뭐 대통령을 협박해가지고 비상계엄하고 국회 군대 보내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용납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이거는 정말 헌법 질서에 봤을 때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사실 홍준표 시장도 욕해야 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그걸 막지 못한 뭐 아니면 더 부추긴 국방부 장관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참모들을 욕해야 되는 거지. 이 터무니없는 위헌적 비상계엄을 어쨌든 막아냈던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까지 욕할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탄핵 표결도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 참여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보면 국민의힘 당심을 잡기 위해서 옛날부터 보면 계속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유승민을 악마화하고 한동훈을 악마화하고 이런 어떤 나쁜 전례만 쌓으면서 정말 이거는 뭐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고 나면 그 여당 안에 여론 지형 좀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경선이 길게 이루어지면 저는 김문수 장관 뭐 이런 분들은 좀 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풍이. 근데 경선이 짧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이제. 이번에는 뭐 60일 안에 네, 대선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김문수 장관 돌풍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탄핵이 딱 결정되고 나면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강성 지지층이 그래도 헌재 결정이 나왔으니까 승복해야지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헌재이 나쁜 인간들 막 해가지고 오히려 이 탄핵이 잘못됐다 막 해가지고 뭐 막 더 오히려 선동하고 더 헌재를 폄하하고 이러는 쪽에서 쫙 더 정치적 에너지를 모을 거고 그 모인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김문수 장관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친윤 세력들도 김문수 장관을 내세워서 킹메이커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의 인기가 오히려 탄핵 선고 이후에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의원님 분석을 들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